네, 간밤 뉴욕 증시 보면은 시장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휘둘릴 일인가 싶을 정도로 거의 발작 수준이었죠. 네, 완전히 신경질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파월 해고 얘기만 네. 했을 때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뭐 미스터 툴레이시라 그러고 네. 루저라 그러고 이거 거의 무슨 막말 대잔치처럼 해버리는 상황 하에서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더 문제가 더 심각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베센트 장관이 그렇죠. 오히려 이제 이제 프로텍트 하려고 음. 방어해 주려고 계속 얘기를 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계속 이제 날려버리니까 메신저를 날려버리니까 너무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당장 이제 5월 7일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 네. 이거 안 하면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제롬 펄 연준 의장한테 루저라고 하고 빨리 인하하라고 하고 계속해서 압박할 거예요. 할 때까지 압박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제 해고를 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그렇죠. 해임 자체는 쉽지 네, 않죠. 쉽지 않으니까. 예, 예. 근데 이제 베센트 장관이 얘기한 코멘트 중에 이런 코멘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대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네. 별다른 이점이 없다. 파월을 해고하는 게. 아, 막대한 비용에도 네, 불구하고. 그러니까 파월을 해고를 하면 예. 막대한 비용이 발생을 할 거라는 얘기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혜택은 없을 거다. 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역시 헤지펀드 매니저는 굉장히 T다. 예, T. 네, 대문자 그래서, T. 예, 대문자 T여서 네. 이게 그냥 돈적으로 봤을 때 해고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있다면 해고를 하겠지만 네. 실제로 영향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뭐 연준의 독립성 자체가 좀 인정이 돼야 되고 이 미국 금융시장의 신뢰도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예, 일단은 그 부분에서 뉴욕 증시에서는 좀 물량들이 나온 것 같은데 오늘 간밤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서 오늘 또 개장을 앞두고 있는 뉴욕 증시 전략까지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 한지영 책임연구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후에 뵈니까 또 색다르네요. 그렇죠. 머리도 더 차분해지시고. 네, 비가 와서 더 차분해진 비가 것 같습니다. 네, 날씨도 흐리고 계좌도 흐려지고 시장도 흐려지고 그런 게 아닌가 싶네요. 그러게요. 지금 사실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이 제일 속 편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현금 아니면 금. 예. 현금 아니면 맞네요. 그 두 분들이 지금은 조금 이제 승자가 되지 않나. 인플레이션 감안하면 금이 승자네요. 그렇죠. 네. 와, 아니 왜냐면 주변에서 이렇게 뭐 운동하다가 아니면 지나가다 들으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뭐 미국 주식에 대해서 지금 박앤세일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뭐 나스닥 감사제 뭐 이런 표현도 나스닥 하니까. 감사제. 예, 이런 표현도 하니까. 아, 근데 이제 그러니까요. 그 감사제 돌아다니는 그 그림 짤을 보면은 네. 만료 기간이 언젠지 나와 있진 않아요. 아, 언제까지? 그만큼 지금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는 거를 약간 풍자, 해악 이거를 섞어서 표현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죠. 확실히 돈이 있는 분들은 박앤세일이고 감사제는 맞네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여기서는 팔대라기보다는 오히려 좋은 주식 사기에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딱 두 갈식으로 해주시네요. 네. 자, 그럼 일단 지금 요즘 뉴욕 증시 상황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미국이 이렇게 고초를 겪었나 싶었던 순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 뭐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변동성들이 엄청 나오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도 2%대 급락을 했는데 사실 관세와 관련해서는 뭐 뉴스는 나오진 않았죠. 근데 이제 관세가 곳곳에 뿌려놓은 그 불안의 씨앗들이 하나둘씩 자라나면서 미국 증시의 전체적인 취약성을 더 키우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지금 개인적으로 가장 조금 이제 염려되는 상황.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미국은 거의 바닥을 쳤다라고 보고 있지만 이게 V자 반등을 자신하기 조금 어렵다고 느끼는 상황이 이상 패턴들이 감지가 되고 있죠. 특히나 이제 그 달러랑 금리 여기서도 네. 아까도 그러게요. 이야기해주셨지만 그 통상적으로 그 미국 증시가 빠지는 그 기간 동안에 과거 뭐 3, 40년 동안의 미국 증시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미국 증시 급락하면은 그 이후에 뒤따라 나오는 현상이 달러 강세, 네. 금리 하락인데 지금은 미국 빠지니까 달러도 빠지고 그러게요. 금리도 빠지고 이 이상 현상이 최근 2, 3개월 동안에 일어났죠. 시장은 이러한 것들에 되게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흔히 말하는 요즘에 그 셀 아메리카, 예. 미국 매도 이게 정말 미국 경제나 금융시장 더 나아가 정치 시스템에 대해서 다들 신뢰성을 잃어버린 채 물량을 던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불안감들을 키우고 있고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이러한 이상 현상들을 정리해 나가려면은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정리가 되기는 조금 어렵고 최소한 이제 그 5월 초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5월 말씀을 초. 드릴게요. 5월 초라고 제가
시간을 특정 지은 거는 네. 일단은 5월 초까지 미국의 뭐 M7들 실적들이 있고 또 FOMC에서 지금 교통 정리를 한번 좀 해줘야 돼요. 그리고 관세와 관련한 협상 같은 경우도 그 5월 초 정도가 되면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도 다 윤곽을 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저희가 좀 변동성들은 그 감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셀 아메리카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셀 아메리카라고 볼 만한 시기냐? 예전에 서브프라임 때를 생각을 해보면 네. 그때는 진짜 셀 아메리카여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는 신용등급까지 막 하향을 하고 네. 그런 상황에서도 셀 아메리카라는 단어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뭐 주식 10% 빠졌다고 셀 아메리카라 그러고 네네. 이게 과연 맞나? 그리고 실제로 중국에서 채권을 매도했다고 하지만 근거는 없다라고들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실제로 그냥 제가 느낌으로는 저의 느낌으로는 약간 그냥 헤지 펀드들이 그러니까 자산 배분해서 네. 미국 채권 팔고 그냥 다른 나라 채권 사는 정도인 것 같은데 네. 그걸 좀 세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이 그쵸, 셀아메리카 진짜냐? 심리적인 현상이 더 큰 것 같아요. 실제 그 실제보다는 심리가 만드는 현상이 크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지금 솔직히 셀 아메리카라고 이제 외치고 이거는 정말 셀 아메리카 맞고 앞으로 지속이 될 거다라고 하는 분들에게도 이런 질문 던져보면은 선뜻 대답은 쉽게 하지 못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떤 질문이야? 그럼 미국 국채 네. 달러 말고 뭘 살래? 그죠. 라고 대체제가 하면은 없죠. 없죠. 그 아까 되게 잘 지적해 주셨는데 2008년 금융위기 때나 그다음에 2011년도 미국 신용등급 강등 당시에도 야 이제 미국은 끝났다. 신용등급 강등되는 건 저거는 큰 사건이고 이제 미국 국채 보유할 유인이 없다라고 해서 일주일 정도 고생을 했는데 그 이후에 다 미국 국채 다시 사러 갔어요. 그렇죠. 지금 대안이 없다라는 거. 네. 그 위안화가 이제 뭐 미국의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기축 통화라고 하는데 뭐 저 그 가능성들이 있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이전보다는 경제 사이즈도 커지고 나름의 이제 그 내부적인 구조 조정, 디레버리징도 원활하게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기축 통화로 되려면은 저희가 이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외국에서 일할 때 네. 연봉을 달러로 받을래, 위안으로 받을래라고 했을 때 아직은 많은 분들이 달러를 택하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하고 있죠. 한 99%가 달러 택하겠죠. 이게 기축 통화가 가진 그 가장 큰 특징이자 미국이 아직까지 보유할 수 있는 장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이긴 한데 이 셀 아메리카 현상도 결국에는 이제 5월 초로 좀 넘어가면 지날수록 네.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올해 성장이나 기업들 이익 측면에서도 저는 아직까지도 미국이 제일 다른 나라 증시와 견주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위에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저희 같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먼 미래, 언급의 시간이기는 하지만 연말로 가서 봤을 때는 미국 관련된 자산들 다들 좀 정상화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이 계속 망한다고 하지만 미국이 실제로 소비가 더 무너지고 네. 경기 침체로 실제로 들어갔다면 네. 다른 나라들은 이제 감기 수준이 아니라 그쵸. 엄청난 이제 핍박을 받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되게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는 게 그 전 세계 GDP에서 미국 GDP가 아니라 미국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 다음으로 높아요. 중국 다음으로 더 했어요. 3순위예요, 3순위. GDP 대비 그 경제 비중이 1순위가 미국이고 그다음 2순위가 중국, 그 3순위가 미국의 소비예요. 그만큼 미국의 소비 하나가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 영향력이 그만큼 거세다. 미국의 소비가 완만하게 둔화되는 건 괜찮은데 과거에 뭐 금융위기나 팬데믹처럼 냉각이 되면은 이거는 다른 나라 국가들도 온전치는 못할 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지난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트럼프 막 취임 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트레이드니 뭐니 해가지고 시장이 막 날아갔잖아요. 네, 빅테크도. 근데 막상 취임하고 나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행정명령 바로 서명하고 나서부터 이제 네. 뭐 관세 전쟁 시작되고 이러니까 네. 시장이 지금 주르륵 떨어진 상황인데 네. 결과적으로 뜯어 보면은 미국의 펀더멘탈 자체가 지금 악화됐다라기보다는 트럼프로 인해서 시작된 관세 전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네. 경기 둔화 우려, 기업 실적 하향 조정 이렇게 이어진 셈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 모든 것들은 관세에서 비롯이 된 거고 예. 관세가 그 4월 2일이 저는 그때가 트리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생각보다 수위를 세게 하다 보니까 맞아요. 주식시장에서도 기존에도 어차피 트럼프 저희가 관세 다 부과할 건 알고 있었고 부과한 다음에 뭐 협상 이 루트를 다 짜고 있었는데 문제는 초반부터 세게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불투명성에 지금 갇히게 된 거죠. 그게 현재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다음에 유예를 딱 해주면서 바로 엄청난 양봉을 그리면서 맞습니다. 보지도 못했던 양봉인 것 같아요. 제 그런 걸로 일단 위아래를 대충 관세로는 이렇게 가르쳐준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관세도 그 상호 관세는 부과는 안 할 것 같고 원래 10%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싶었는데 처음에 10% 부과하게 되면은 이제 이것도 반발이 크니까 일단 높게 부과한 다음에 당근 주는 전략으로 원하는 보편 관세 네. 10% 이게 지금 트럼프 정부의 목적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데 주식시장은 지금 이 10% 보편 관세도 굉장히 좀 경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비관세적 부정행위에 대해서 본인의 그 트루스 소셜이라든지 네. X에다 올린 거는 어떻게 보면 상대 교역국한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줬다라는 해석들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나는 예. 너희들 이거 마음에 안 드니까 요거 우리한테 가지고 와. 협상은 들고 가져와라고 네.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약간 궁지에 몰린 성격도 있지 않나라고 그러니까요. 보고 있죠. 그래서 그 아까 서두에도 초반부에 이제 그 도입부에서 말씀하신 게 파월 의장한테 이제 루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네네. 넌 그 금리 못 내리고 늦고 이런 식으로 네.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그 트럼프를 그렇게 안달나게 하는 걸로 보면은 파월 의장도 결코 루저는 아닌 것 같아요. 만만치 않은 만만치 않아요. 인물인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네.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제 그러게요. 강대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미국하고 중국 강대강 맞는데 파월하고 트럼프가 강대강이라고 할 만큼의 이 격이 같진 않았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네, 네, 그렇죠. 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해임시킨다, 뭐 자른다라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지금 거의 불가능한 상태고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미국도 지금 여러모로 금융시장 전체 혼란이 만만치 않은데 두 수장이 합심해서 뭔가 사태 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했지만 지금 계속 불협화음을 내고 있으니까 네. 일단 미국 자산 매도 이 전략을 단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앞서서 이제 두갈식으로 이제 좀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긴 하다. 네. 다만 이제 이 싼 가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그렇죠.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고 그게 좀 불투명한 상황인데 네. 이게 그 V자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 4월 9일에 갔다 왔던 미국 S&P 지수 기준으로 4,900포인트 예. 이게 저는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름의 믿고 있어요. 근데 보통 저희가 폭락장을 거친 다음에 바로 나오는 그게 V자 반등인데 지금 하루 잠깐 반짝 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기어가고 있잖아요. 이 V자 반등이 나오기 어려운 것도 그 과거에 역사적으로 뭐 증시 유명한 폭락기 08년도 금융위기나 그다음에 뭐 러우 사태 그리고 그 코로나 팬데믹 뭐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었을 때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었던 동력은 정부가 부양책을 쓰거나 중앙은행이 완화 정책을 써가지고 그 정책적인 힘으로 V자 반등이 나오는데 지금 정책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기댈 게 없다라는 게 네. V자 반등 나오기가 어렵다게 만드는 주된 동인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저 역시도 지금은 그냥 분할해서 사는 구간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게 향후의 V자 반등이건 시장의 방향성을 좌우하는 거는 트럼프의 관세 그렇죠. 불확실성인데 이거를 저희가 지금 통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가령 그 코로나 팬데믹 때는 해결책이 명확했죠. 백신 만들고 돈 풀고 금융위기 때는 은행 구제하고 돈 풀고 지금은 트럼프한테 저희가 어떻게 가서 읍수를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태이니까 트럼프의 입에 따라서 모든 게 달려 있는 그런 측면이 강하니까 이게 지금 단기적인 변동성들을 유발할 거다. 이 변동성들을 우리가 감내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럴 때는 한 번에 사기보다는 네. 나눠서 자는 저희가 책에서 자주 접하는 원론적인 전략들을 구사해 나가는 게 그게 맞지 않나. 분할 매수. 네, 그래서 그런 게 있잖아요. 바둑 용어에서도 상대방이 꼼수를 부릴 때 정수로 대응해야지 상대방한테는 그게 꼼수가 될 수 있다라는 예. 것처럼 저희는 지금 정석대로 플레이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돈을 푸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네. 미국을 제외하고 유럽이랑 중국은 돈을 풀기로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풀고 있고 네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셀 아메리카라는 단어 자체가 이쪽에서 돈을 푸니까 여긴 돈을 안 푸니까 네. 옮기겠다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전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보면 네. 이게 어느 정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간으로 보나 금액으로 보나. 네, 그 길어야 저는 뭐 올해 상반기 내에 좀 완료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유럽 같은 경우도 돈을 풀고 있는데 그리고 주가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뭐 라인메탈을 포함해서 독일 증시 날아가고 이러면서 굉장히 좋았는데 유럽도 지금 데이터들은 굉장히 조금 안 좋아요. 거기도 특정 소수 종목들 쏠림 현상으로 주가가 좋으니까 유럽 경기 문제가 없겠네. 이러한 좀 왜곡된 시각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유럽 쪽도 좀 위험한 건 매한가지다.
중국도 뭐 나름 이전보다는 작년보다는 부양책 계속 세게 하고 있고 데이터들도 살아나고 있는데 여기가 내수 부양 성공적으로 다시 올라오기 먹히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상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봤을 때 큰 그림으로 보면은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 이 큰 세계 대륙도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고 지금 대신에 이제 중국이나 유럽은 서로 간에 이제 공조, 정부와 중앙은행들 서로 합심해서 잘 경기를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은 단기적인 불협화음이 낮다라는 게 지금 상대적으로 더 미국 증시에 대한 그 심리적인 취약성들을 더 키우고 만들고 있다. 그럼 불협화음만 해결이 되면 네. 미국으로 다시 회귀할 수도 있다라고 그쵸. 봐야겠네요. 근데 문제는 이 불협화음 해결하는 게 두 사람의 저희 속을 저희가 셈법을 해야 되니까 그게 지금 어려운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에 다 들어가기보다는 분할로 들어가는 전략이 맞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뭐 어찌 보면 반면에 지금 이제 뭐 돈 풀고 재정 지금 지출을 확대하고 있는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네. 중국은 지금 들어가기는 좀 늦은 감이 있고 네. 오히려 상반기쯤이면 조금 더 이 부분도 약간 상승 탄력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네, 말씀을 맞습니다. 주신 거죠. 그럼 개별 기업을 좀 여쭤볼게요. 엔비디아 좀 여쭤볼게요. 엔비디아가 지금 결국에 100달러가 지금 좀 무너진 상황, 100달러 하회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H20 수출 뭐 규제 이어서 이번엔 화웨이에서 지금 네. 중국에 대량으로 첨단 그 반도체 칩 생산하겠다고 주겠다고 하니까 이게 이것까지 더한 거잖아요 지금. 예. 엔비디아도 여러모로 딥시크 사태 이후로 네. 확실히 그 엔비디아의 증시 영향력, 그다음에 내러티브 많이 훼손이 된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거를 알 수 있는 게 요즘에 저희 서학기미 분들 네.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 이야기는 잘 안 하시잖아요. 그러네. 그죠, 한참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체감상 원래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부터 다들 막 되게 들떠가지고 어떻게 나올까 이런 기대를 팔란티어로 했는데. 옮겨갔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뭐 팔란티어도 비슷한 처지에 예, 처해 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AI 주식들이 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건 맞고, 그게 이제 중국 쪽의 영향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또 그 가운데 트럼프 관세, 그 트럼프의 이제 대중 규제 정책들까지 같이 더해지면서 여러모로 진퇴양 난에 빠져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국이 저렇게 화웨이를 밀어주고 네. 또 딥시크와 같은 중국 내 AI 업체들을 밀어주면 줄수록 미국도 엔비디아에 대한 규제 여기서 더 세게 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드라이빙을 걸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죠. 중국과 지금 경쟁을 하는 게 무역뿐만이 아니라 AI 쪽에서 패권 경쟁을 그렇죠. 하게 예. 되는데 이 패권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 엔비디아의 GPU가 필요합니다. 뭐 가성비 좋은 이런 칩이 아니라 첨단 고사양 칩, 고성능 칩이 필요한데 이거를 계속해서 엔비디아를 발 묶이게 만들까? 저는 이 전략, 이 트럼프가 지금 구사하고 있는 규제는 오래 가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죠. 동시에 그냥 주식 측면에서 봐도 저희 뭐 길을 가는 분들 붙잡고 물어보면 열의 9은 엔비디아 좋은 기업이라는 거 다들 알잖아요. 네. 근데 주식 시장에서는 그동안 좋은 주식은 아니었죠. 너무 비쌌으니까.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근데 엔비디아도 이제 좋은 주식이 되어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엔비디아 그 100달러 깨진 시점에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 판단 지표로 활용하시는 12개월 선행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20배가 깨져서 16배, 18배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냐면은 2016년대 밸류에이션이에요. 그 당시 때 엔비디아 보시면은 AI나 데이터 센터로 돈을 버는 업체가 아니었는데 그 정도의 밸류에이션까지 내려왔다라는 거는 지금 엔비디아가 그만큼 최근에 주가 조정이 과매도 성격이 강하다라고 보고 있죠. 저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봐도 지금 뭐 환경상, 외부 환경상으로는 엔비디아를 포함한 AI 업체들 좀 그 쉽게 손이 나가기 어려운 환경이기는 한데 단순 주식시장, 밸류에이션, 이 이익 관점 이런 순수 주식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들은 지금 좋은 주식이 되어가고 있다. 아, 좋은 라고 주식이 이야기를 되어가고 있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중국에다가 매출을 많이 일으켰잖아요. 네. 근데 중국의 매출을 막아버리는 상태가 되면 매출의 30-40%가 줄어드는데 네. 그러면 지금 밸류에이션을 아까 이제 16배로 내려 16, 18배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는 중국도 들어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한 2, 3년간의 오버 캐패시티가 다 들어간 건데 네네. 과연 지금부터 그 뒤에 2, 3년 동안 이만큼 계속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중국에다 못 팔게 한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과거에 있었던 실적을 계속 낼 수 있을까?
그 부분들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때문에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가 그 2월달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도 투자자들의 반응도 시큰둥했고 그쵸. 주가도 계속 흘러내렸는데 그냥 단기적인 현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중국에다가 물건을 파는 거 전면 금지하지는 않을 것 같고 아. 팔 때마다 라이선스를 받으면 그 비용들은 떠안고 가야 되겠죠. 근데 중국 말고도 미국 내에서도 저는 돈 나올 때는 얼마든지 더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뭐 데이터 숫자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아마 이제 뭐 6개월, 4개월 뒤에 나올 텐데 매년 9월마다 그 정부에서 미국 전역 기업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산업별로 실태 조사를 해요. 그 항목 중에 그 가장 눈에 띄는 요즘에 눈에 띄게 보고 있는 게 그 당신네 회사들 지금 AI를 업무에 얼마나 활용하고 네. 앞으로도 활용할 계획인가라는 것들을 산업별로 조사를 해보면은 거의 2023년도까지는 그 2년 전까지는 그냥 인터넷 저희가 이름만 들어도 테크 업체들만 거의 몰빵해서 다 활용했는데 작년 거 데이터를 보니까 뭐 부동산, 금융, 그다음에 교육, 의료 이런 다른 쪽들로 다들 AI 쪽들이 확장이 되고 사업 AI를 업무에 활용하려는 기업들이 확장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은 AI 업체들, 반도체를 팔거나 소프트웨어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돈 나올 때가 더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중기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시점부터 당장 뭐 2, 3개월이 아니라 1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각들로 봤을 때는 AI의 이 거대한 그 메가 트렌드 투자 사이클은 저는 아직 끝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테슬라 좀 여쭤볼게요.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 지금 몇 시간 안 남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죠. 이제 내일 새벽에 우리나라 시간 나오니까. 네, 예. 지금 뭐 나오기도 전에 뭐 저가형 모델 출시가 연기될 수도 있다 뭐 네, 안 카더랍니다. 좋은 이야기들만 뭐 계속 뭐 여러 나오는 가지 거죠. 막 네, 나와요. 나오고 지금 또 나온 얘기 중에 하나는 보니까 워낙 중국에서 지금 테슬라가 안 팔리다 보니까 네. 지금 테슬라 그 모델 Y 네. 요거 신청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5년 무이자 금융 지원을 해준대요. 그런 이제 무이자 할부 판매까지. 시기로 접어들었네요. 네, 참. 지금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신형 모델 Y 구매하는 중국 소비자에게 5년 무이자 금융 지원. 네. 네, 뭐 이 정도로 하고 또 지금 실적 이미 뭐 하향 조정도 했고 네, 맞습니다. 이제 근데 가이던스도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 1분기 예. 실적보다는 가이던스가 그러니까요. 중요하고 예. 지금 그 테슬라가 여기도 거의 관세 직격탄을 맞고 있고 맡게 될 업체들이니까 이 관세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가이던스의 관세에 대한 충격들이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이게 저는 관건이다라고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거기다가 네. 원래 테슬라 굉장히 좋아하는 그 웨드부시, 네. 텐 아이브스도 지금 뭐 목표 주가 하향 조정했고. 네, 되게 그 혼란에 빠져 계신 것 같더라고요. 혼란에 왜냐하면 빠져 트럼프의 이 행보 때문에 네. 그 결국엔 저희가 초반에는 그 테슬라는 이제 머스크 때문에 주가 네. 계속 날아간다, 네. 뭐 달나라까지 간다라고 했다가 지금 못 가는 것도 결국엔 이거 같아요. 엔비디아랑 좀 사례를 비교해 보면은 네. 아무리 내러티브 스토리가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거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실적이 안 따라주면은 결국엔 주가는 그 내러티브에 합당하지 못하게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최근에 테슬라가 보여준 주가 흐름 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익에 대해서 지금 여기는 자신감도 이익 추정치도 계속 내려가고 있고 전기차나 자동차 업체들 보면은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이익 추정치들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자동차들 별로 상황들도 좋지 않죠. 이익이 내려간다라는 거는 주가가 빠져도 밸류에이션이 덜 싸졌다라는 것들을 그렇죠. 의미합니다. 예. 지금 테슬라가 딱 그 위치에 있고 여기 같은 경우도 그냥 단순 주가로 낙폭은 과대한 게 맞죠. 고점 대비 거의 50% 빠졌으니까. 근데 여기서 내가 테슬라를 이 가격대에서 주어서 뭐 한두 달 안에 수익률을 메이크업 하겠다. 이거 여기에 따른 뭐 기회비용 리스크 대비 수익은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테슬라 주가가 이제 정상화되고 테슬라에 대한 전망들의 시장의 부정적인 시각들이 환기가 되려면은 뭐 머스크가 복귀해서 이제 절치부심으로 잘 운영해 가겠습니다. 이러한 좀 뭐 CEO의 그 변화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거보다 여기도 결국에는 전기차 쪽에서 숫자를 계속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숫자 만들어지는 걸 기대하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달력 기준으로 뭐 올해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 이후에나 저는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그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FSD나 휴머노이드 이쪽 옵티머스 요건 어떻게 보세요? 요거 되게 좋게 보시는 분들 많은데. 그렇죠. 근데 여기도 아직은 숫자를 잘 못 만들어내잖아요. 이거 한 6월 달쯤이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특히 FSD는. 그렇죠. 6월 달인데 지금 국면은 다들 사람들이
내러티브보다는 일단은 눈에 보이는 아, 숫자 좀 이게 확인하고 중요하다. 싶어하는 이게 거. 가장 근데 중요하니까. 테슬라는 솔직히 눈에 보이는 걸로 가본 적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네. 거기 어떻게 보면은 뭐 이중 함정에 빠진 거도라고 볼 수도 있죠. 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테슬라의 뭐 미래는 밝을 수는 있을 거긴 하지만 네. 지금 뭐 한두 달 이내에 그 테슬라를 가지고 플레이를 한다 했을 때 저는 위험 대비 변동성, 위험 대비 수익의 크기는 그 기대만큼 못 칠 거다. 못할 것이다. 확실히 테슬라보다는 엔비디아를 더 좋아하시네요. 네, 뭐 그 M7 내에서는 저는 엔비디아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쪽들 약간 AI 관련주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좀 더 매력적이지 근데 않을까. 테슬라도 AI 관련주잖아요. AI 도조도 관련주는 있고, 뭐 도조도 슈퍼컴도 있고 근데 있고. 여기 네. 이제 막 태동한 그 업체라고 보시죠. 그쪽에서는 이제 뉴비이고 지금 약 일종의 좀 고인물들에 의지할 필요가 있으니까 저는 엔비디아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여기에 좀 의존 더 좋은 시각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이제 월마트하고 홈디포 CEO 네. 만났나요? 만난다고 했는데. 만날 예정이라고 예, 들었습니다. 원래 월요일에 만난다고 했는데, 예, 만나서 결국에는 관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거기 들어온 대부분의 제품들이 다 중국산이 많다 그쵸. 보니까. 예. 이게 지금 어떻게 트럼프가 궁지에 몰린 또 하나의 증거죠. 지금 이번 월마트 무역 CEO를 만나. 네, 예. 무역 전쟁은 사실 중국이 좀 더 우위에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2018년도 때에는 미국이 우위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중국이 좀 더 우위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그거를 알 수 있는 게 그 반도체 관세 개별 관세 반도체 관세를 지난주에 뭐 상호 관세에서 제외하겠다라고 했을 때 또 나스닥이 한 번 더 위로 주가가 네. 빵 떴잖아요. 그때 이제 트럼프 그 이후에서 나와서 이야기한 게 아니 지금 나는 상호 관세를 제한 거지 개별 관세 부과할 건데 왜 가짜 뉴스 퍼뜨리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언론들이 비판했는데 그거는 일종의 저는 블러핑이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죠. 지금 미국 내 전체 수입되는 여러 가지 제품들 중에서 스마트폰이랑 그다음에 TV 모니터, 패널 모니터 이거는 중국산이 80% 이상 다 차지해요. 패널은 관세를 중국한테 그렇게 부과해 버리면은 뭐 애플 같은 그 애플 아이폰이나 그 다른 뭐 TV 같은 것들 굉장히 가격들은 점프되는 거 이제 시간 문제의 일이고 이거는 미국 내 소비나 인플레이션들을 더 추가적으로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작용들을 트럼프도 그 좌시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우회적으로 보여줬다. 이번 개별관 그 반도체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 예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월마트 CEO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 소비 유통 업체들도 트럼프한테 계속 읍소는 할 것 같습니다. 이 관세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이들이 바로 여기들이고 아마도 이번 그 1분기 미국 실적 시즌 때에도 관세 이야기가 거의 주를 이룰 것 같아요. 가령 이제 아직 관세가 부과되기 전이었던 그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분기 실적 시즌 동안에 S&P 500 기업들 중에서 관세가 나는 신경 쓰인다. 관세 걱정된다. 관세에 뭐 대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관세 이야기를 꺼낸 기업들의 수가 200개가 넘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2018년도, 19년도 미국과 중국이 죽어라 무역 분쟁했을 때에도 180 업체가 넘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지금 많은 기업들이 관세에 대해서 불투명성들, 불확실성들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고 이 기업들의 수는 이번에 1분기 때 더 높아질 거다. 이렇게 기업들의 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들도 마냥 가만히 앉아서 뭐 사업 계획 수립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백악관 쪽이나 정치권에 계속 연을 대면서 이 관세에 대해서 본인들이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나 혹은 전체적으로 유예할 수 있는 방안들, 대안들 계속 검토해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그 의견을 일부 첫 단계를 수용한 게 이번에 월마트 CEO를 만난 그 자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달러 저희가 세라메이카 얘기했지만 지금 미국 달러 같은 경우 달러 인덱스 100 깨졌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엔화도 140이 이제 네. 무너질까 말까 보고 있고 네. 우리나라도 1,400원 밑으로 갈까 말까.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는 1,400원 이하 가면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이제 한 부류가 계시고 네. 아니다. 이제 계속 달러 약세기 때문에 네. 원화도 계속 강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분들이 계신데 환율은 어떻게 보시나요? 환율이 사실 제일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전 달러와 약세 이 세라메카 현상은 오래가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달러 원 환율 같은 경우도 저도 1,400원대 이하는 올해 안에 쉽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달러 약세로 인해서 워낙 강세가 되는 측면도 있지만 지금 저희가 이 방송을 하는 것도 서학개미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서학개미 분들이 워낙 미국 주식 많이 사러 가잖아요. 그렇죠. 이전과는 다르게 미국에 대한 구조적인 미국 달러에 대한 구조적인 수요 증가가 있어서 환율이 1,400원대 이하로 내려가기보다는 지금 이 레벨에서 1,450원대 이 중반 레벨에서 계속 조금 보합권, 박스권의 흐름을
저는 가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 가격까지 짧게 여쭤보고 싶은데 네. 금 가격도 그럼 뉴 노멀이에요? 3천? 3,400. 예, 3,400. 3,400 일단 3,000 3,400. 넘는 순간부터 뉴노멀이 네, 아닌가라고 눈으로 아니고. 보고 있고 이 금은 뭐 중간중간에 반락은 한 번씩 하겠죠. 네. 워낙 좀 많이 오른 측면도 있고. 그런데 이 트럼프가 집권해 있고 또 여기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지정학적 위기가 상수화되는 시기에는 금은 이제 저희 계좌에 포트폴리오라고 불리는 저희 그 계좌의 일부는 계속 좀 들고 아, 가야지 그래요. 좋지 않을까. 일부가 몇 퍼센트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뭐 10% 내외 10% 정도는 정도? 예, 마음에 그래도 시장이 흔들릴 때 심신의 안정을 황금색 금을 보면서 좀 달랠 수 있는 수준이 저는 10%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폭락했을 때 금 팔아서 다시 사야 되니까. 네, 맞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